저희 지금 제목이 자연계 문과 침공에서 인문논술로 생존하기잖아요. 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지금 저희의 입시 환경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제 올해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지원하는 건 2024 입시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고3들이 입학한 게 이제 2023이죠. 그래서 2023 정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특징적인 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인원은 사실 2022 입시나 2023 입시나 여기 비슷하다고 써 있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 졸업생의 응시율이 31%나 된다는 거죠.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체로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입시 중에서 이과 성향의 학생들이 이제 과반수를 조금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N수생들의 비율이 한 30% 이상 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특징적인 면입니다. N수생이 많다는 의미는 사실상 상위권 성적대의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N수생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수학이 1등급에 해당되는 의대, 치대, 약대를 위해서 반수하는 N수생들일 거기 때문입니다. 부에서는 2023 입시가 이제 자연계 졸업생이 강세였기 때문에 인문 재학생은 총점에 있어서 되게 불리할 거라는 진단을 내려놨었어요. 저게 이제 2022 입시이고 요게 2023 입시입니다.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의 총점이에요. 표준 점수. 그리고 X축이 지금 표준 점수 합산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으로 저쪽으로 올수록 표준 점수 합산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국어, 수학, 탐구니까 전체를 다 한 정규 분포 요 빨간색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국어, 미탐, 미적 기하, 과학을 선택한 이과 학생들 성향의 학생들이 지금 파란색이죠. 파란색 학생들이 확실히 440 요쪽으로 더 쏠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파란색하고 빨간색 그래프를 대비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수능 그 합산 전체보다 이과 학생들이 확실히 더 고득점에 쏠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2022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2023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인문이나 자연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의 확대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자연계 문과 침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얼마나 교차 지원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홍대부터 연대까지인데요. 지금 그 각각의 대학별로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들이 색깔별로 다른 계열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파랑색이 상경, 그리고 주황색이 사회, 그리고 여기 회색이 인문, 그 다음에 노란색이 어문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인문계 쪽에서 계열을 지금 쪼개서 놓은 거죠. 절대 이과가 아니에요, 자연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비율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학교를 막론하고 홍대부터 연대까지 상경 계열에 있어서는 이과가 지금 50% 이상 80%에 해당되는 거 보이십니까? 네, 이게 분명히 문과거든요. 문과 학과들이에요. 문과 학과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연계 학생들이 80% 가까이 지금 문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상경 계열에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상경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계열도 지금 비율이 엄청나죠. 서강대는 그 상경이든 사회든 인문이든 어문이든 막론하고 다 60%, 70%, 80%에 해당되는 비율을 갖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이과 학생들이 문과 쪽 계열로 정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저희가 자연계 문과 침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지원율이거든요. 지원율. 지원만 그렇지 막상 합격을 덜 하면 사실 위협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모 의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2020 이후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그 수능에서 재수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였죠. 근데 그 30%인 학생들이 정시에서 합격률이 지금 65.6%를 해당한다는 거
것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시 확대가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냐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확실히 정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N수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수학 반영 비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길 좀 봐주세요. 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있는데 수학을 봐주세요. 수학이 아까 서강대 기억나시죠? 교차 지원율이 엄청 낮던 거. 그 이유가 여기서 확인이 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정시에서 정시 100%라고 하면 국수 영탐이 4개 영역이니까 25%, 25%, 25%, 25% 해야 1대1대 1대1 비율이죠. 그쵸?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수학이 몇이죠? 서강대가? 43.3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연계 정시 모집 요강이 아니에요, 지금. 인문계 정시 모집 요강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학의 반영 비율이 정시에서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과 자연계 학생들에게 되게 유리한 전형으로 지금 정시가 자리 잡고 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근데 서강대만 그러한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보시면 시립대, 한양대, 중대 다 40%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학교들도 다 30%대예요. 고3 학생들에게 정시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경희대학교 입학처 발표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까 경희대가 그래도 25%였잖아요, 수학이. 그래서 다른 서울 중상위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수학의 반영률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수학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인 학생들이 문과 쪽 학생들인데, 그렇죠? 근데 50%가 안 되죠. 48%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반영 비율이 25%라고 해도 역시 과반수 이상은 이과 학생들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리고 같은 경희대에서도 인문 말고 사회계열, 아까 인문은 수학이 25%였잖아요. 근데 경희대 사회계열은 수학이 35%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과, 미적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66%에 해당되는 거 보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나 서울시 교육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과 학생들이 정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시의 입시 환경을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논술은 그럼 어떠할까? 그거하고 좀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작년 저희 반 학생들 자료입니다. 저 첫 번째 학생은 지금 성균관대 인문계열 최초합입니다. 근데 보시면 수능은 순서대로 국수, 영탐, 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탐탐은 그래도 1, 2등급대이지만 역시나 국어, 수학은 3, 4등급대인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 당연히 정시로는 일반고 정시로는 지금 성균관대 진학하기 어렵죠. 그리고 내신도 2.92이기 때문에 교과나 종합으로는 성균관대 합격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술로는 최초업 하신 거 보시죠? 밑에 학생도 일반고 학생이고 내신 3점인데 수능 1사, 2, 3, 4로 지금 2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2대 소비자학과 전액장학뿐만 아니라 숙대 소비자 경제학과 최초합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나 합격해서 결국에는 2대를 당연히 선택해서 갔죠. 그리고 그 밑에 학생 같은 경우도 내신이 2.76이고 수능이 152, 13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또 3개나 합격한 거 보이시죠? 게다가 숭실대 법학과는 1년 장학까지 됐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지만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연계의 문과 침공이라는 정시 결과와 굉장히 대비돼서 제가 논술 효과라고 제목을 달아 놓은 것이 좀 납득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그래도 보여드리면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첫 번째 학생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가 1이지 않냐. 그러니까 가능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다음, 요것도 이제 작년 저희 반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 지금 보시면 국어가 3, 4이고 수학은 당연히 5등급대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아시겠지만 문과 학생들이 수학 1, 2등급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 학생들이 보여주는 수능 점수로는 사실 합격하기 어려운 학교들이고 이 학생들이 보여주는 내신 점수 지금 다 4, 5, 6이잖아요. 이걸로는 합격하기 어려운 학교들인데도 다 합격한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논술이 가지는 강점이라는 점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당연히도 실질 경쟁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학생들 다 최저 조건이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최초 경쟁률은 이렇게 어마어마해도 실질 경쟁률은 최소 3분의 1, 4분의 1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특히 여기 보시면 뭐 중대 러시아 문학과는 1.6대 이거 정말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애들이 최초를 못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최저를, 수능 최저를. 근데 이렇게 특정 학과만 그런 거 아니냐. 외대 독일어 교육학과도 특정 학과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서강대는 특정 학과가 아니라 인문 계열이죠. 그리고 또 이대도 특정 학과가 아니라 인문 1이죠. 그러니까 저거 학과 총합한 평균값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 같은 경우에 6.5대 1이에요. 이대 인문 쪽 정시 경쟁률보다 낮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서강대 인문계열도 최초 경쟁률은 81.75대 1이니까 어마어마하지만 저것만 보고 아 논술은 로또다라는 낭설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경쟁률은 그렇지 않잖아요. 게다가 여기 충원율까지 고려를 하시면 예비가 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런 지점이 아까 그 논술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 첫 번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도 결정적입니다. 아까 내신 4, 5, 6인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올해는 논술 100인 학교들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내신 반영한 학교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 중에 인서울 이상의 학교들만 제가 좀 추려봤거든요. 아니면 수도권에서 조금 인기 있는 학교나.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지금 위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등급 간 격차가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가천대 봐주시겠어요? 맨 위에. 1등급하고 6등급하고 점수가 급이 20점 만점이잖아요. 근데 1등급하고 6등급이 0.5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대부분의 학교들도 거의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논술로는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아서 4, 5, 6등급인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죠. 2, 3등급인 학생들은 논술에서는 거의 최고 점수예요.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등급이 논술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조건도 이렇게 다양하죠. 아예 최저 조건이 없는 맨 마지막에 한양대, 연대, 아주대, 인하대 여기 맨 밑에 줄은 최저 조건이 지금 없죠. 보시면 반영 영역수가 0개고 등급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위로 갈수록 반영 영역수가 많아지고 등급합도 좀 높아지죠. 네. 요것도 아까 성대가 실질 그 경쟁률이 4분의 1로 줄었던 이유도 성대는 지금 3개 반영하고 3개 등급함 6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아까 작년만 해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성균관대가 탐구를 탐탐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국영수 중에 하나만 2고 탐구 각각이 2, 2 이것도 3합 6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렇게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나 아니면은 최초 경쟁률에서 실질 경쟁률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보면 왜 논술로 이렇게 합격을 하는지 좀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최저 조건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자녀의 조건에 맞춰서 얼마든지 다르게 지원을 해보게 유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좀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3월 모의를 반영한 수시 활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문자로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올해 3월 모의 논술을 만약에 모의 고사를 2, 3, 2를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서 첫 번째는 3월 모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6월 모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월 모의를 2, 3, 2를 받은 학생이 6월 모의를 만약에 유지했다. 그 등급을. 아시겠지만 6월 모의 때는 등급이 떨어진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저 때부터 이과 안수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만약에 유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2, 3, 2를 받고 6월에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왜 6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그걸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원서 상담을 하고 학교들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수능에서 정시로는 건동홍수 비인기 학과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원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시에서는 정시로는 건동홍수 비인기 학과까지지만 수시로는 지금 2, 3, 2이면 수학을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수시에서 최저 조건을 세계합 6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합 6, 7로 성서 중2가 적정 학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논술 실력도 좋다라고 하면 제가 연대, 한양대까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신 상향이 될 거고 지금 성서 중2가 오히려 적정이 되는 거죠. 정시와 논술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갭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잘한 학생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고3 학생들은 대부분 저 3, 4, 2의 결과가 나와요. 6월에.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국어하고 수학에서 0.9등급씩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제 3월 모의와 6월 모의의 차이가. 그러면 그거를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2, 3, 2, 3월 모의 2, 3, 2였던 학생이 6월 모의에서 3, 4, 2가 되는 거죠. 국수 영탐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느냐. 덕성여대나 동덕여대요. 네, 그것도 일부 인기학과는 제외합니다. 아니 수학이 4인데도 인서울이 가능하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덕성여대, 동덕여대는 왜 가능하냐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적거나 없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모든 학교의 인서울은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논술로 보면 어떤가라고 보시면 논술로 보면 지금 3, 4, 2의 경우엔 두 개 합 4나 두 개 합 5는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술로는 외대, 동대, 건대, 경희대, 숙대, 세종대, 숭실이 적정 학교가 됩니다. 요 갭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학생들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요걸 토대로 이제 원서 접수갈 때 이제 지원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근데 2, 3, 2도 되게 높은 거예요. 사실 되게 잘 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수학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제가 되게 희망 회로로 돌려서 다른 영역들은 2 받았다고 되게 좋게 지금 써놨는데 사실 3월 모의고사 영어 어려웠던 거 다 들으셨죠? 네, 영어 어려웠어 애들. 그래서 영어 2 나온 애가 별로 없더라고요. 영어가 이번에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서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 모의고사 끝나고 상담하고 수업할 때 되게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좀 희망 회로를 돌려서 영어 2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문과 학생들 중에 수학 5인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확통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10%여도 4등급이에요. 네, 문이과를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5거든요. 이게 문이과 나누기 전에 3등급이었던 애들이 통합했을 때는 5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학생도 또 6월 모의에서 만약에 유지한다라고 하면 뭐 서울여, 덕성여, 동덕여 저쯤 가는 거죠. 그러나 논술로는 지금 또 세계합 6, 7이니까 성서 중2까지 가능한 거 보이십니까? 네, 수학을 빼고 그 최저 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외대, 동대, 건대, 경희대, 숙대, 세종대 뭐 이런 데도 다 가능하죠. 두 개 합 4, 5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면 정시로는 인서울 저 3여대만 가능한데 논술로는 외대, 동대가 안정이 되는 거고 성서 중2가 적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갭 차이를 좀 느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은 경우예요. 3, 5, 3, 2 이 경우. 제가 정시에는 그냥 점점점을 해놨는데요. 사실상 인서울은 어렵습니다. 정시 3, 5, 3, 2면. 이제 뭐 2월 추업까지 생각하는 건 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워요. 하지만 논술로는 최대 외대까지, 그 수도권의 인하대, 최저 없는 학교부터 최대 외대까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데 정시랑 교과만 생각하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형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는 교육부의 목표는 자기에게 적성에 맞는 대로 지원을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린 것처럼 학생들하고도 요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 상담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제 원서 작성하는데 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어떤 전형으로 쓸지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논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학기에는 빈출 유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여름방학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원서 상담을 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반 배정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논술은 최소 4개, 최대 6개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3, 4, 5, 6등급들이 제일 많이 쓰는 전형이고 2.5 이상이 제일 많이 쓰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 많은 학교들 중에서 보면 학생들이 이제 4개, 6개 원서를 쓰니까 수능 전에 보는 수시 1차 대비를 필요할 때도 있고 수능 후에 보는 수시 2차 대비를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9월, 10월에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11월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전까지는 모든 대학에서 출제하는 빈출 유형들로 진행을 하지만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풀세트를 풀기를 하는데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빡빡한 정시에 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의 수업에 요 커리큘럼만 따라오는 것만으로 그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업은 보통 이렇게 4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4시간에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첨삭을 제가 직접 하고 그리고 나서 해제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하고 가장 다른 지점이 뭐냐면 수능의 객관식은 학생들이 그 선지를 그냥 찍는 거지만 논술은 그 선지에 해당되는 문장을 학생이 직접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실천을 얼마나 하고 시간 내 훈련해서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적적인 훈련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딱 붙어가지고 첨삭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 얘기였잖아요. 합격생들의 얘기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두 학생의 내용만 우선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대 중어중문하고 숙대 1어인문 2개 다 합격을 했죠. 그 친구가 논술 수업에서 가장 도움받은 점이 무엇이냐, 후배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했더니 원서 작성을 할 때 선생님이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어떤 전형으로 써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 학생의 목소리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영어영문하고 이대 독어농문 이 2가지 다 논술 전형에 합격을 했죠. 이 친구는 아까 보여드렸던 성대 인문계열 최초 합했던 학생과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근데 그 남학생은 성대를 갔고 이 여학생은 2개 다 합격해서 지금 서강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제 수업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를 좀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2 학생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 학생들을 비롯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합격 수기에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합격 수기를 써준 학생들 모음집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시면 논술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진짜 입시에서 생존하는 길인가에 대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은 4월 9일 일요일 6시에 개강을 합니다. 이미 A, B, C반 다 개강을 했고요. 그리고 D반을 지금 다시 새롭게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학기 때 차분히 빈출 유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놓고 나서 이제 그 상담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교 풀세트 풀기를 해야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연대나 서울여대에서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사실 논술 전형 합격자들 중에 90%가 수도권 학생들이에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걸 그런 통계 자료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연대가 발표했던 자료 중에서 한 79%가 수도권 학생이고 서울여대가 발표했던 자료에서는 90%가 수도권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수도권의 50%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79%, 90%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력을 닦아놓은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선행학습이 있는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지금만 시작해도 아까 같은 그런 논술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망설이실 이유가 없고 바로 시작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간담회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새 선생님이 논술과 관련해서 산모 이후에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간담회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소소하게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자리이니까 추가적인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또 그 얘기를 다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지금 선생님들도 앉아 계시는데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지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봉쌤, 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네네. 네네네. 논술도 약간의 그 강의라는 게 좀 있어야 되나? 이렇게 쭉 다니면서 연습을 하면 네. 실력이 향상이 돼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사실 놓치고 아까 까먹고 얘기 안 한 건데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고민을 했었어요. 문제를 출력해서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 보시면 사실 바로 해소가 될 텐데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국어가 몇 분 동안 시험 보죠? 수능에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수능에서 국어가 몇 분 동안 보죠? 80분 봅니다. 네, 수능에서 국어 80분이면 몇 문항이죠? 45문항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몇 초씩 풀어야 되죠? 그러면 지문이 몇 개나 나올까요? 수능 국어에서. 수십 개 나와요. 그렇죠? 근데 논술은 100분 동안 제시문 대여섯 개 보거든요. 네, 정말 쉬워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지문 자체의 난이도도 수능에 비해서 되게 낮고요. 맨날 킬러 문항이라고 나올 때 국어 지문 보면 막 과학 지문 나오고 수학 지문 나오고 막 칸트 나오고 이래서 이거 애들이 어떻게 푸냐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논술에는 절대 그런 지문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은 평가원이 검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검토를 여러 개 맞춘 거니까. 근데 논술은 대학 본고사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 선행학습을 유발했다고 해서 교육부 진정과 권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논술 제시문 난이도가 오히려 수능 국어 난이도보다 훨씬 낮아요. 그럼 그렇게 낮으면 나만 낮은 게 아니라 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변별...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최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최저 조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숨.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합격수기 말씀을 드린 게 그 성대 인문계열 합격했던 그 학생이 합격수기 시작할 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너 후배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 그거 위주로 써줘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이 논술 선생님인데 맨날 최저 맞추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신다. 왜냐면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 동기부여를 줘야 되니까. 딱 붙어서 매번 앉혀가지고 첨삭할 때 그냥 첨삭하는 게 아니죠. 학생들한테 앉아봐, 뭐 요즘 어떻게 됐어 이렇게 계속 멘토링을 하면서 첨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성적 향상을 하는데 이제 동반자가 되는 건데 최저 조건을 맞추면서 논술로 어디 쓸지에 대해서 이렇게 리드를 계속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 조건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4만 6인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3인 학교도 있고 2개 합 7인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 조건이 있는 것만 잘 활용한다면 논술로 합격률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들 해주셨어요. 국어 3, 4인 학생인데도 저렇게 막 좋은 학교들 합격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이 좀 됐을 것 같죠. 시간 배분이나 제시문의 난이도가 수능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별력을 내냐? 결국 시간 제한으로 변별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객관식 선지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객관식은 어설프게 알아도 답인 것 같은 거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논술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시문이 아무리 쉬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찍이라는 게 다른 과목은 아시겠지만 수학은 막 중학교 때부터 선행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논술은 지금 시작하잖아요, 보통.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뭐 12월, 1월에 시작한 학생들은 정말 선점한 거고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 왜냐면 아직도 원서적수 하고 시작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특히 혹시 서울외고 자녀분이신가요? 네,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종을 어떻게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학교에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아시는 선생님과 아닌 선생님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영신여고 수업도 나가거든요. 지금 10년째 방과후 논술 나오고 있는데 영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좀 장려하기도 하고 적절한 필요한 등급대에는 진학부장 선생님들이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 보내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설명회가 사실 저희 수업에 54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 지역에서 되게 오래도록 강의를 계속 했으니까 지역에 대해서 좋은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는 의미가 그래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게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간담회와 관련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추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그 상담 신청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좋으니까요. 오늘 그럼 저희 간담회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